토트넘 허스퍼가 본머스와의 홈 경기에서 3대2로 패배하면서 리그 5위는 유지했고, 현재 순위표로 봤을 때 뉴캐슬, 맨유, 3, 4위 팀과 승점 차이가 3점이지만 사실상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의 주도권, 좀 희망을 살리기 좀 어려운 결과였잖아요. 예, 거기다가 더 충격적인 게 본머스 상대로는 토트넘이 유난히 강했어요. 예. 홈에서는 패한 적도 없었고요. 예, 그리고 최근 10경기에서 패배가 없었는데, 예, 이번에 패하고 말았습니다. 예. 사실 이 패배도 패배지만 지금 워낙 많은 부상 선수들이 있는 가운데 또 쓰리백 라인에 랑글레까지도 이제 부상을 당했고,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나오진 않았지만 홀로 다쳤다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빠른 시일 내에 돌아오는,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 돌아오는 이런 예. 일은 없을 것을 봤을 때는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어려워 보인다. 그런 가운데 저희가 지금 준비한 이번 영상은 토트넘에 대한 경기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 남아서 챔피언스리그도 못 뛰고 또 경력의 이제 전성기를 좀 허비해야 하냐, 좀 다른 그 돌파구를 찾을 수는 없느냐, 이런 좀 생각들이 드는데, 일단은 영국 현지에서도 손흥민 선수에 대한 평가가 이번 경기 끝나고 나서는 좀 좋은 편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좀 살펴보면서 또 이적할 수 있는 팀들은 어디일지 저희가 좀 살펴보는 긴급 점검을 좀 준비했습니다. 우선 프리미어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최우수 선수를 선정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결정적인 골을 넣었고 맹활약했던 도미닉 솔랑케가 꼽혔거든요. 당연히 솔랑케가 이 경기에서 1골 2도움 팀의 3골을 다 만들어냈으니까 최우수 선수가 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앞서가는 역전골도 넣었고 또 다시 한번 역전하면서 승리로 이어진 골을 어시스트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런 치명적인 역할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선수 다음으로 높은 평가를 받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였습니다. 10명의 경기 최우수 선수 후보를 프리미어리그 전문가 패널이 선정을 하고 그 선수들 중에서 팬투표가 진행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16.8%의 득표를 하면서 이제 팬들이 봤을 때는 이제 두 번째로 잘하는 선수였다. 예.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이게 단지 이제 인기 투표만은 아니었어요. 경기 기록을 기반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 이제 평점을 매기는 소파스코어에서, 물론 이 솔랑키가 워낙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평점 8.7점으로 경기 최우수 선수로 뽑혔는데, 손흥민 선수가 7.8점으로 토트넘에서 최고의 평점이자 전체 선수들을 놓고 보더라도 역시나 두 번째로 높은 평점이었죠? 예, 그 정도 상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것도 패한 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은, 예, 이거는 정말 높은 평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만큼은 이 본머스전 패배에 조금 책임이 없는, 면죄부로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토트넘 전체 평균 평점이 6.79점이거든요. 예, 그보다 거의 1점 가까이 높으니까, 게다가 선제골을 넣었잖아요. 네. 본인의 할 몫은 다 했다. 그리고 개인적인 경기 기록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날 총 4개의 슈팅을 했는데 이제 하나가 이제 수비의 블로킹에 막혔기 때문에 이게 빗나간 슈팅은 아니었다고 보고, 방향도 골대 방향이었고 슈팅 정확성 100%에 드리블 돌파 성공률도 100%였고 두 차례밖에 되진 않지만 그라운드볼 경합도 100% 승리를 하는 등 리커버리 2개를 포함해 개인적인 역할은 충분히 잘 해줬다. 네, 그 패스 성공률도 86%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다만 이제 후반 들어서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공격수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제 동료들로부터 조금 패스 공급을 받지 못하면서, 왜냐면은 빠르게 공격한다고 롱볼을 많이 시도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포로가 크로스를 상당히 많이 올렸었죠. 예.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만 3번의 슈팅을 전부 다 유효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후반전에는 딱 한 번, 그것도 중거리 슈팅이었던 거죠. 예, 그리고 2개의 기회 창출을 하기도 했고, 또 경기 장면들을 보면 또 손흥민 선수가 움직여주면서 수비를 달고 나가면서 간접적인 기여는 충분히 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경기력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괜찮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통계 기록이 아닌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기자들의 평점에서도 손흥민 선수의 평가가 높았는데요.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에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 지역 축구 전문 매체인 풋볼 런던의 토트넘 담당 기자 알레스테어 골드 기자가 사실 토트넘에 대한 팬심이 강한 기자로도 유명한데, 이날 경기에 전반적으로 토트넘 선수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했어요. 사실 위고 요리스 같은 경우에는 선방도 많이 했는데 3골을 내줬으니까 평점 5점 나왔고, 토트넘의 이제 수비 중에서는 가장 좋은 선수라고 평가받는 로메로도 5점, 그리고 다이어 4점, 포로 4점, 게다가 호장군 호이비에르까지도 5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올리버 스킵 같은 경우는 전반전은 잘했지만
후반전에 떨어지면서 5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통계 기록 평점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나란히 가장 좋은 평가를 받던 페리시치한테도 6점을 줬어요. 네, 페리시치는 조금 낮게 줬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쿨루세스키는 뭐 4점이 당연한 거라고 보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케인이 5점이고 교체로 들어왔다 교체된 산체스에게 2점 줬는데 패배한 팀에서 웬만하면 7점을 안 주는데 손흥민 선수한테 7점을 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코멘트를 좀 봤더니요. 일단 경기 시작과 동시에 자신감이 넘쳤다. 실제로 이제 지난 경기 100골도 넣었고 예?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좀 이제 가벼워 보였거든요 몸이. 그러면서 경기 내내 굉장히 활발한 모습들을 보여줬죠. 예, 거기다가 이제 뭐, 케인한테 그 상대 다리 사이로 패스를 주기도 했다라고 하고, 이건 골이 됐어야만 했다. 즉, 케인이 잘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죠. 예, 그 14분 만에 넣어도 예. 물론 그 선제골이 중요했었고,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일주일에 한 경기씩만 뛰다 보니까 네. 또 컨디션도 올라온 것 같은데, 특히 후반전에도 계속 예. 공격에 나섰지만, 이거는 이제 주변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았다. 요게 이제 후반전에 조용했던 것이 손흥민 선수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예. 팀적인 문제였다는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손흥민 선수한테 평점 7점을 준 거고, 그 뒤에 이제 산체스한테 평점 2점. 이건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랑글레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산체스가 이제 다음 경기부터 선발로 나와야 될 위험성이 있는 건데, 이런 식이면 못 쓰죠. 그렇다고 그렇죠. 해서 탕강가가 나온다고 해서 달라질까요? 달라질 건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리고 또 다른 인터넷 매체 90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정말 토트넘에서는 정말 최악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뭐 산체스 1점, 포로 3점, 스킵 4점, 다이어 4점, 호이비에르까지도 4점 받았고 이제 페리시치한테 7점 주고 손흥민 선수한테는 정말 높은 평점. 솔직히 패배팀에서 나올 수 없는 8점을 줬어요. 그러면서 그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 후방으로 치고 들어가서 본머스 수비진을 당황하게 만들었다라고 평가를 한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주목할 게 이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던 때 그 모습이 이제 돌아왔다는 얘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국 BBC도 소개를 하면서 역시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었는데 올 시즌에 조금 주춤했던 게 개인적인 에이징 커브나 기량 하락이 아닌 뭐 전술적인 문제가 좀 있지 않았느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반면 이제 그 케인은 또 이제 평점 여기서도 4점을 받았죠. 사실 이 경기에서 케인이 전반전에는 그래도 패스 뿌려주는 게 좋았는데 슈팅 정확도도 안 좋았고 결정적인 기회들도 놓쳤고 그리고 또 이제 후반 갈수록 패스도 잘 안 맞기 시작을 했었죠. 예, 이게 또 워낙에 많은 역할을 또 소화하고 많이 뛰다 보니까 지치면서 이런 부분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손흥민 선수가 겪어왔던 문제를 케인 너도 같은 상황이 되면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즉 올 시즌 이전 경기들의 부진은 손흥민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걸 좀 반증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토트넘 팬 매체에서도 생각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스퍼스 웹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팬심이 아주 강력한 매체인데 예. 물론 요리스 7점 좋은 선방 많이 했어요. 더 많은 골을 내줄 수 있었으니까. 저도 그러니까 앞에 평점들이 너무 요리스한테는 박했다라고 생각해요. 실점은 요리스의 실수가 아니었거든요. 예, 예. 실점이고 포로 2점, 로메로 4점, 에릭 다이어 3점 등 수비진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요. 페리치한테 역시 뭐 어시스트도 했고 전반적인 좋은 플레이 했기 때문에 7점 줬고 호이비에르, 쿠르스키, 케인 사실 이 선수들은 이제 뭐 지난 시즌부터도 그렇지만 토트넘의 공신인데 아주 안 좋은 점수가 나왔다는 것. 예. 팬 사이트에서조차도 경기력에 대한 질타를 했다라는 것인데 이제 산체스 2점 뭐 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예. 손흥민 선수한테 그래도 7점을 줬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소니에게서 본 최고의 경기였다. 공을 잡고 본머스 수비진을 향해 달려드는 순간 그는 마치 라이트닝처럼 보였다라고 예. 한 거죠. 그가 굉장히 전기처럼 빠르게 보였다. 플래시 뭐 약간 좀 이런 예. 거 생각하면 되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 골을 잘 넣었고 90분 내내 다른 골을 넣을 수도 있었다. 안타깝게도 그는 이날 잘한 몇 안 되는 선수 중 한 명이었다라고 예. 평가를 한 겁니다. 잘했음에도 팀이 이제 지면서 빛이 발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고의 경기라는 게 이제 근래 들어란 얘기예요. 사실 예. 근래 좀 그렇죠. 이제 한동안 좀 안 좋았는데 예. 이제는 좀 모습을 되찾은 것 같다. 예. 그런 가운데 역시 이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것은 이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내에서는 분명히 최상위 클래스의 선수가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전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케인 선수가 이적을 추진할 때도 손흥민이나 케인 같은 선수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게 말이나 되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저희도 막 같은 심정인데요. 이번 경기 패배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예측 전문 사이트인 538가 측정한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토트넘이 무려 9%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이대로면은 그러니까 뭐 챔피언스 리그 진출은 고사하고 유로파 리그도 어려운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현재 마찬가지로 좋지 않은 사실 리버풀도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는데 그 리버풀보다도 낮아진 것이고
또 브라이튼보다도 훨씬 뭐 절반 이상, 지난 라운드에 브라이튼 상대로 좋은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낮아졌고, 뉴캐슬이 75%, 에스턴 빌라에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좀 책정이 되고 있어요. 네, 뭐 그거야 당연히 경기 수를 더 적게 하긴 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저는 도리어 에스턴 빌라한테도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최근 에스턴 빌라의 기세가 너무 무섭거든요. 예. 계속 승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면은 빌라한테도 밀릴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랑글레까지 부상을 당하면서 산체스나 상강가가 나오게 된다면은 더더욱 이거는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예. 지금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수비진을 데리고 뉴캐슬, 맨유, 리버풀로 이어지는 3연전을 치러야 돼요. 이거는 그러면은 저는 뭐 손흥민 선수가 그래도 가능하다면 토트넘에 남을 수 있으면은 베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한다면은 그러면은 남을 수 있는 건 당위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분명히 정말 좋은 시간을 많이 보냈고 또 본인도 팀에 대한 애정이 강하고 분명히 팀을 상징하는 선수로서 많은 역사들을 함께 해왔지만 사실 이제 나이도 생각을 해야 돼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31살이 되고 그렇다면 솔직히 말하면 물론 자기 관리를 잘해서 롱런할 수도 있겠지만 전성기로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1년 1년이 소중한데 특히 이제 다음 시즌에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된다면 그 시즌이 너무나 안타까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2025년에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계약이 2년 남은 시점이면 충분히 또 팀 입장에서도 이적 협상의 그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구단들이 그러니까 뭐 강등이 되거나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던 팀이 그 진출권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할 때는 주축 선수들을 파는 경우들이 있긴 하죠. 그러면서 리빌딩을 진행하고 또 팀의 이제 세대 교체를 진행하는 과정이 생기는데 손케 듀오는 분명히 올여름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 물론 케인 선수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계약이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가운데 그렇다면 토트넘 그런 가운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떠나는 이유가 챔피언스리그에 못 나가기 때문이라면 사실 이적하는 팀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야 하는 팀인데 그 대상이 되는 팀들 중에서 가능성을 생각해보자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 빨간색으로 표기한 뉴캐슬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그도 그럴 것이 이번에 이제 같은 날에 열렸던 에스턴 빌라와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자리가 분명히 문제로 드러났던 게 뉴캐슬이거든요. 예, 그 생막시맹이 또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가지고 근데 또 그 생막시맹은 부상이 좀 잦잖아요. 이 선수가 드리블러다 보니까 예. 드리블을 많이 칠 경우에는 햄스트링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근데 그 햄스트링 부상을 자주 당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황희찬 선수처럼 좀 길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햄스트링은 기본적으로 3주가 뜨잖아요. 근데 그 생막시맹은 4주에서 6주가량 결장할 예정으로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사실 최근에 또 돌아와서 워낙 좋은 경기를 보이면서 역시 그래도 생막시맹이구나. 뉴캐슬에 필요한 선수구나라는 것을 보여줬지만 건강에 자주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 선수를 믿고 한 시즌을 끌고 가기 어렵다. 대안이 필요하다. 물론 1월 달에 앤서니 고든이라는 이제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유망주를 데려왔지만 이 선수도 좀 아쉽죠? 계속 못하고 있죠. 예. 뉴캐슬 와서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야유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앤서니 고든은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은 실패한 영입이라고 할 수 있죠. 나름 비싸게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거기다가 또 이제 알미론도 장기 부상 후 현재 빠져 있기도 하고요. 예, 사실 알미론 같은 경우가 뉴캐슬의 전반기를 또 먹여 살렸던 선수입니다. 물론 오른쪽에 위치하긴 하는데 어찌됐건 손흥민 선수는 좌우를 모두 또 소화할 수 있는 선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뛰기 때문에 지금 잘하던 생막시만과 알미론이 다쳤고 또 고든이 뭐 언젠가 터질 수 있겠지만 결국엔 이게 불확실하거든요. 그렇다면 확실히 검증된 선수의 측면 자원이 필요하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미 또 검증이 됐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게 된다면은 더더욱 이제 뎁스를 강화해야죠. 뉴캐슬은 사실 그러니까 그 선수층이 그렇게 넓지는 못한 편에 속하거든요. 일단 뭐 이게 측면 자원들인 건데 생막시맹하고 알미론 확실한 주전급 두 명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둘 다 근데 부상이 조금 많고 그리고 고든은 현재까지는 몸값을 전혀 해주지 못하고 있고 그 라이언 프레이저하고 머피는 약간 좀 아쉬운 선수들이죠. 사실 손흥민 선수랑 비할 바가 안 된 선수고 사실 뭐 이 선수들은 실제로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게 된다면 정리가 되면서 다른 선수를 영입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굳이 손흥민 선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기다가 손흥민 선수가 오게 된다면은 뉴캐슬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좋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이삭하고 칼럼 윌슨 둘 다 괜찮은 공격수들이에요. 근데 둘 다 부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둘이 돌아가면서 부상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둘이 조금 돌아가면서 부상당해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크게 공백 없이 가져올 수 있었는데 둘이 동시에 부상을 당하면은 그러면 쓸 수 있는 선수 없어요. 물론 여기 스트라이커의 영입도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경우까지 대비했을 때 지금 뭐 스트라이커도 윙어도 부상이 많다. 그러면은 그럴 때 손흥민 선수가 있다면은
뭐 스트라이커로 가서 뛸 수도 있고 뭐 네. 좌윙, 우윙 다 가능하기 때문에 전천후 자원인데다가 사실 뉴캐슬이 뭐 최근에 이강인 선수랑 연결되기도 했었지만 또 지금 구단주가 아니어도 기성용 선수를 영입한 적도 있고 아시아 선수들에 대한 또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뭐 특히 이제 사우디 자본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뭐 아시아 마케팅 같은 것들을 조금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죠. 예,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뉴캐슬이 손흥민 선수와 구체적으로 연결된 이적설들은 나오지가 않았지만 이전에 소개드린 영상에서 뭐 말씀드렸지만 이제 1월 달에 더스턴에서 이제 그 뉴캐슬 레전드인 그 솔라노가 개인 사견으로 네. 이제 해리 케인과 손흥민을 데려왔으면 좋겠다. 네. 물론 이게 완전한 사견만은 아니에요. 뭐 이 사람이 페루 대표팀에서 일하고 있지만 자주 뉴캐슬을 오가면서 또 이제 뭐 소통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뉴캐슬이 무한한 자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에 나간다면 충분히 케인과 손흥민을 계약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금력은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뉴캐슬이 그래도 그렇게 거액을 쓰지는 않은 편에 속하죠. 그러니까 예. 현재까지는 사실 마음은 뉴캐슬은 지금까지는 굉장히 팀을 잘 만들어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너무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는 것도 아니고 잠재력이 큰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팀을 차근차근 만들어 왔는데 지금 기대보다 굉장히 빨리 여기까지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뭐 원래 영입한 게 보트만이라던가 이삭이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이 다 보면은 당장 그 시점에 최고가 아닌 앞으로 클 수 있는 선수들을 데려왔던 거였거든요. 예. 하지만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게 되면은 지금 당장 최고인 선수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예, 정말로 뉴캐슬이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성공한다면 설사 성사가 안 될지언정 손캐듀어의 동시 오퍼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다. 네. 실제로 최근에 뭐 무리뉴 감독에게 했다는 오퍼라든지 혹은 호날두를 데려갈 때 계약 조건이라든지 떠도는 얘기지만 메시한테 제안했던 금액들은 이 사우디에 얼마만 돈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게 수준이 가능하다. 게다가 이제 손흥민 선수가 말씀드린 대로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선호할 것 같아요. 실제로 프리미어리그 현재 가장 뜨거운 리그고 뭐 이적할 경우에 뭐 연봉 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챔피언스리그에 갈 만한 팀들 중에 뉴캐슬 외에는 사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니즈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뭐 아스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제끼고요. 예, 북런던 예. 거기 라이벌이니까 그건 예. 이제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에서 역사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뭐 여기도 공격진은 충분히 있다 보니까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맨체스터 시티도 그릴리시가 터지면서 좀 왼쪽 윙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없어지게 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지금 포든도 써야 되는 상황인데. 예.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 마커스 레시포드가 물론 부상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올라오고 터졌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 선수가 잠깐 연결됐던 때는 레시포드가 이제 좀 주춤하고 기대 이상으로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소문이 났던 건데 지금은 뭐 레시포드가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했어요. 다만 손흥민 선수가 맨유를 갈 수 있는 방안도 있긴 하죠. 오른쪽 윙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준다면은 원래 손흥민 선수는 오른쪽 윙에서 더 많이 뛰었던 선수예요. 예. 근데 이제 그 무리뉴 감독 때부터 서서히 이제 왼쪽에서 아예 고정되어서 뛰기 시작을 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다시 오른쪽에서의 경쟁력을 보여준다면은 맨유가 오른쪽은 조금 고민이거든요. 예. 산초도 어쨌건 몸값을 하진 못하고 있고 안토니는 좀 안 예. 좋죠. 예. 이제 안토니는 워낙 큰 돈을 썼기 때문에 일단 가져가야 되고 산초를 뭐 정리한다는 얘기들이 있긴 한데 어찌됐거나 가능성으로 따지면 니즈로 따지면 뉴캐슬 쪽이 조금 더 적극적일 수 있다. 저는 그냥 안토니 포기할래요. 저는 애당초 안토니가 그 맨유급도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고. 다만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맨유가 자금적으로 쓸 우선순위를 봤을 때는 그 포지션을 이제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는데 크게 좀 투자하기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토트넘도 손흥민 선수를 내보낸다면 적지 않은 이적료를 원할 테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빌라하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뭐 손흥민 선수를 데려갈 만한 자금이 없다라고 보이고요. 네. 연봉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상 힘들다고 보이고 리버풀은 공격진은 어느 정도 그래도 미리 리빌딩을 한 상태긴 하죠. 물론 아직까지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각포라던가 그리고 이제 누네스라던가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모습 못 보여주고 있긴 해요. 누네스 여전히 결정적인 골들을 계속 못 넣고 있긴 하거든요. 하지만 조타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공격진은 좀 포화 상태에 가깝다. 그럼 다른 리그로 가보면 사실 뭐 저희가 이전에 이 까탈루냐 라디오 발의 보도를 통해서 바르셀로나 얘기를 드렸지만 또 게다가 최근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문의하시는 그 문도 데포르티보도 그렇고 스포르토도 그렇고 안수 파티가 토트넘과 연결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뭐 바르셀로나 오고 안수 파티가 토트넘 가는 거 아니야 하시지만 안수 파티를 정리하려는 건 맞아요. 왜냐면 이 선수 고액 연봉자인데 솔직히 이제 부상 이슈 이후에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 선수를 왜 정리하려고 하냐?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는 메시와 균도안을 영입하려는 과정에
자체 라리가의 그 비율형 셀러리 캡을 맞추려다 보니 파티를 내보내고 이 선수들에게 돈을 쓰려고 하는 것이다. 즉 손흥민 선수에게 고액 연봉을 보장하면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심지어 메시 연봉도 뭐 수익에서 이제 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떼주는 그렇죠. 그런 형태로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예. 있을 정도로 현재 바르셀로나는 비율형 샐러리 캡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그러니까 챔피언스 리그에서 좀 더 위에까지 올라갔으면 가능했을 텐데 조기 광탈하면서 예. 거기다가 또 유로파 리그에서도 바로 플레이오프에서 광탈하면서 이 비율형 샐러리 캡을 지금 현재로서 못 맞추는 상태긴 예. 하죠. 그리고 나머지 팀들 역시 자금적인 여력이나 예. 스쿼드 상에서 좀 필요성이 좀 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요. 물론 뭐 테바스 회장이 그러니까 이 비율형 샐러리 캡 문제를 조금 그 조정을 해보겠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긴 해요. 근데 거기에 바르셀로나는 또 논의하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어쨌건 그걸 설령 조율하더라도 그거는 그때 가서 할 얘기지 지금으로서는 손흥민 선수를 사실상 리스트에 올리기에는 샐러리 캡 문제가 크게 발목을 잡고 있죠. 예, 그리고 뭐 이제 나폴리 얘기가 예전에 나온 적이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나폴리는 뭐 연봉 상한선도 있고 네, 뭐 이적료도 부족하고 나머지 이탈리아 팀들은 더 힘들고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도 있긴 한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이제 프랑스 리그왕을 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 그리고 파리 같은 경우도 음바페 선수가 일단은 파리 올림픽 때까지 남을 가능성이 있다 보니 뭐 사실 뭐 메시가 나간다, 네이마르가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도 뭐 사실 손흥민 선수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도 뭐 파리 생제르맹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음바페가 톱에서 뛰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메시도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지금 메시랑 완전히 갈라선 상태잖아요. 그렇죠. 파리 팬들이랑. 물론 뭐 이제 메시는 오른쪽에서 뛴다고 하더라도 그 네이마르도 파리 생제르맹은 판매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 처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설에는 몇 번 이름이 오르내리긴 했었던 거였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손흥민 선수가 파리를 가려고 할까가 조금 그렇죠.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분데스리가의 바이에른 뮌헨은 분명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분데스리가 출신이기 때문에 또 한 번 언급할 수 있는 팀인데 여기는 근데 이제 최근에 마네 선수가 또 이제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되면서 조금 가능성이 생긴 게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마네 선수가 사네랑 이제 충돌한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뭐 물론 뭐 사과하고 뭐 이랬다라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뭐 심지어 못했잖아요 이번 시즌. 경기력이 안 좋죠. 예, 안 좋았기 때문에 마네도 나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코망은 항상 부상이 많고 또 그나브리는 골은 잘 넣는데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 너무 안 좋거든요. 안 그래도 사네 그나브리 둘 중에 한 명을 정리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예, 독일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간다면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다만 바이에른은 1픽은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인 거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바이에른은 가능하다면은 젊은 선수를 영입하고 싶어 하겠죠. 네. 예. 하지만은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예. 충분히 뭐 노릴 수는 있다라고 할 수 예. 있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분위기를 보자면 케인 선수 영입이 좀 어려워지면서 뭐 오시멘 얘기도 나오고 뭐 다른 선수들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뭐 그나브리도 나가고 마네도 나가고 일부 이제 공격 라인의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손흥민 선수에게도 접근해 볼 가능성이 있으니 네. 손흥민 선수의 옵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구단의 자금과 구단의 니즈와 또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니즈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프리미어리그에 남을 수 있으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뉴캐슬의 가능성이 그래도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가 필요하죠. 그렇죠. 왜냐면 선수단 전체적으로도 그렇게 경험이 풍부하진 않은데다가 챔피언스리그 경험이 있는 선수라고 한다면은 기마랑이스, 트리피어, 그리고 보트만 리에서 그것도 거의 뭐 조별리그에서 항상 광탈하는 그 정도였잖아요. 네. 게다가 저 트리피어 같은 경우에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함께 해왔고 또 개인적으로도 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시너지까지도 기대를 한다면 지금 언급된 많은 팀들 중에서 뉴캐슬이 가장 좀 이상적인 좀 옵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공교롭게도 토트넘의 다음 경기가 바로 4월 23일 일요일 밤 10시에 있을 뉴캐슬전이고 뭐 물론 쉽지 않은 경기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예. 이번 시즌 토트넘은 원정에서 너무 약하거든요. 예. 예, 원정에서 지금 6경기 연속 승리가 없던가 그런 예.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과연 이 경기에서 사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 뉴캐슬 원정에서는 무조건 승리해야 돼요. 저것까지 밀려나게 되면은 사실상 어려워지기 때문에요. 예, 거기다가 지금 뉴캐슬, 맨유, 리버풀 그리고 또 이제 에스턴 빌라까지는 다 지금 사실상 3, 4위 경쟁하는 팀들이어서 예, 이건 다 승점 6점짜리이기 때문에요. 예, 무조건적인 승리가 필요하긴 하죠. 예. 네, 손흥민 선수가 과연 자신의 능력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토트넘을 기적적으로 챔스에 데려갈지 아니면 토트넘은 못 가더라도 본인의 좀 가치를 입증하면서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는 팀의 오퍼를 끌어낼 수 있을지 올 시즌 남은 일정들 한준TV에서 부버지 김현민 기자의 꼼꼼하고 정밀한 분석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